은하계가 지구를 추방하기로 결의했다. 인류는 2번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은하 기록 보관소 제7구역, 켈타리 문명권 수석 역사학자 보르나크 세브의 개인 해고로, 표준 은하력 4471년 기준. 내가 처음 인류의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웃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실제로 웃었다. 켈타리식으로, 즉 6개의 눈꺼풀을 동시에 떨며 입 주변의 촉수를 말아 올리는 그 동작을 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은하 평의회 산하 종족 분류위원회에서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 종족,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공식 평가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 우리 팀 전체가 그 문서를 보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파일의 첫 번째 항목부터가 문제였다. 평균 수명 70년에서 80년. 은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순간적인 삶이다. 켈타리는 평균 400년을 살고 보르가니아인들은 1000년 이상을 산다. 그런데 이 종족은 고작 7, 80년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였다. 신체 능력, 하등 수준. 켈타리 성인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근력, 보르가니아 성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골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피부였다. 피부. 그냥 피부. 비늘도 없고, 예골격도 없고, 생체 방어막도 없이 그냥 얇은 막 하나가 전부였다. 심지어 그 피부는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도 쉽게 찢어진다. 세 번째 항목을 읽었을 때 나는 파일을 닫고 싶었다. 행성 환경, 극도의 위험 등급. 지구는 은하 환경평가 기준으로 데스월드, 즉 죽음의 세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중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대기 산소 농도가 다른 생명체에게 독성을 지니며 날씨 패턴이 극단적이고 지각 활동이 활발하여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하다. 그리고 그 행성에는 인류 외에도 수천 종의 포식자가 존재하며 그중 상당수는 인류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고 치명적이다. 그런 세계에서 진화한 종족이 고작 70년을 살며 예골격도 비늘도 없이 맨몸으로 돌아다닌다. 나는 파일에 이렇게 적었다. 이협 등급, 최소, 예상 생존 기간, 기술적 특이점 달성 이전의 자멸 가능성 87%. 그 평가서를 작성한 지 3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파일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손이 떨린다. 켈타리의 손이 떨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종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떨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틀렸다. 빈성계 제3행성 궤도 상해 보르가니아 제국 군사정보국 소속 분석관 크루탈 바라스의 증언로, 표준 은하력 4471년 기준. 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를 연구했다. 직업이 그랬다. 보르가니아 제국 군사정보국에서 나의 임무는 신흥 종족들을 평가하고 그들이 제국의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인류가 처음 은하 통신망에 접속했을 때 나는 그들에 대한 첫 보고서를 제출한 분석관이었다. 내 보고서의 제목은 이러했다. 지구 종족 호모 사피엔스 이협 가능성 평가. 결론은 한 문장이었다. 이협 없음. 그 결론을 내리는데 나는 20년을 투자했다. 20년 동안 그들의 통신을 감청했고 그들의 문화를 분석했고 그들의 역사를 연구했다. 인류의 역사는 특히 흥미로웠는데 그것은 그들이 놀랍도록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서로를 죽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했다.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다. 같은 행성 안에서 같은 종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집단들끼리도 전쟁을 했다. 나는 그것을 약점으로 기록했다. 내부 분열 가능성 높음. 외부 위협 발생 시 통합 불가.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 첫 번째 실수는 그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패턴을 놓쳤다는 것이다. 인류는 서로 싸웠다. 맞다다. 하지만 외부에 공통된 위협이 등장하면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단결했다. 그리고 그 단결한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자신들을 위협한 존재를 그냥 두고 넘어간 적이 없었다. 나는 그 패턴을 보았다. 나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한연합의회 소속 종족통합학자 페리아나 호스의 학술해고로 표준 은하력 4471년 기준 인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아마도 란타 박사의 논문일 것이다. 무한연합 소속의 란타 박사는 인류가 처음 은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의 제목은 이러했다. 데스월드 출신 종족의 심리적 이상 현상, 호모 사피엔스 사례 연구.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인류가 자신들의 죽을 운명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 앞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보통 생명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한다. 인류는 종종 돌진한다. 란타 박사는 이것을 병리적 현상으로 분류했다. 데스월드 생존 트라우마로 인한 위험 인식 장애. 은하 심리학회는 그 논문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지금 그 논문을 다시 읽으면 한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란타 박사는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은 인류가 정확히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안다. 죽음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안다. 그리고 바로 그 알미 그들을 전사로 만든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연료로 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보르가니아 제국 남부 함대 소속 전투함선 글로리아스 컨퀘스트 호위 항해 일지. 표준 은하력 4389년 7월 14일 기준. 그날의 임무는 간단했다. 지구 궤도 진입, 경고 방송 송출, 항복 요구, 자원 수치, 복귀. 함장 드라칸 발로스는 임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전투 임무가 아니다. 지구인들은 이미 항복할 것이다.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 선봉 함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구 궤도에 진입했고 대기권 예곽의 함대를 전개했고 전 지구 주파수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단순했다. 지구의 지배자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보르가니아 제국 남부 함대다. 너희는 즉시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저항할 경우 이 행성은 파괴된다. 우리는 그들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들은 응답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전쟁 역사 기록 위원회의 공식 기록물 중 일부. 표준 은하력 4471년 편찬. 은하 평의회가 지구 추방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표준 은하력 4389년 4월의 일이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였다. 253개. 문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53개가 모두 찬성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안전한 합의였다. 그것 자체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해준다. 253개의 문명이 서로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못하다가 딱 하나의 주제에서만큼은 안전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구를 우리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결의안의 공식 명칭은 은하 공동체 보호를 위한 지구 격리 및 추방 결의였다. 비공식 명칭은 그냥 지구 처리 문제였다. 평의회의 논쟁은 6달 동안 계속되었다. 지구인들이 처음으로 은하 통신망에 접속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 20년 동안 인류는 은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다. 그들은 예교관을 보냈고 무역 제안을 했고 기술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명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기껏해야 신기한 신생 종족으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교류만 했다. 문제는 인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고 계속해서 더 먼 우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들이 평의회를 움직였다. 첫 번째 사건은 크렐 무역으로 분쟁이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크렐 무역으로 인근에서 인류의 탐사선이 발견되었다. 보르가니아 측은 그것을 영토 침범으로 간주했고 탐사선을 납포했다. 인류 측은 예교적 채널을 통해 탐사선과 승무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보르가니아는 이를 무시했다. 2달 후 납포된 탐사선은 반환되었다. 탐사선만이 아니라 납포를 담당했던 보르가니아 순찰 함선도 함께. 단, 그 함선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엔진이 분리된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살아 있었지만 탐사선 승무원들의 모든 소지품이 함선 내에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다. 우리 사람 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먼저 물어봐요. 서명은 없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은 격분했다. 자국 군함이 신생 종족에게 당했다는 것은 제국의 체면에 심각한 손상이었다. 제국 의회에서는 즉각적인 보복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사건은 란타 연구소 해킹이었다. 무한 연합 소속의 란타 연구소는 은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족 연구 기관 중 하나였다. 그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가 침입했다. 침입자는 인류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와 평가 보고서를 복사해 갔다. 그리고 그 대신 무한연합에 관한 연구소의 내부 문서들, 특히 무한연합이 신생 종족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기밀 전략 문서들을 공개하나 통신망에 유포했다. 그 문서들로 인해 무한연합 내부에서 상당한 예교적 혼란이 발생했다. 세 번째 사건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은하평의회가 공식적으로 인류에 대한 제한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인류 대표단은 평의회에 항해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의 내용은 은하평의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신생 종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 그리고 특히 기존 강대국 문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 종족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고발이었다. 서한에는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매우 상세하고 매우 정확한 증거가. 평의회 의장 루아나 타이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그 서한을 읽었을 때 나는 인류가 20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연구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조용히 배우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배웠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평의회는 그 서한을 예교적 도발로 규정했다. 그리고 추방 결의를 통과시켰다. 추방 결의의 내용은 간단했다. 지구와 그 인근 태양계는 은하 공동체의 정식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구와의 모든 공식 예교 채널은 폐쇄된다. 지구로의 기술 이전은 전면 금지된다. 지구인의 은하 영역 내 활동은 제한된다. 지구는 감시 구역으로 지정되며 은하 공동체는 지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모니터링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지구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거나 은하 공동체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무력 사용이 허가된다. 평의회는 이 결의안이 인류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조용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의 군사력을 분석한 결과 저항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평의회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인류에게 추방 결의안을 전달하는 담당자가 그 결의안을 읽어 내려가던 중 인류 대표부의 대응 창구에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가죠. 그것이 전부였다. 평의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틀 후 인류 대표부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인류 예교관들이 모두 지구로 귀환했다. 그리고 지구와 연결된 모든 은하 통신 채널이 인류 측에서 먼저 차단되었다. 평의회는 당황했다. 그들은 인류가 처벌을 받으면서 울고 화를 내고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류는 그냥 나가 버렸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의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구통합방위군 창설위원회 회의록 지구력 기준 2341년 5월 7일 회의실에는 12명이 있었다. 그들 모두는 어제까지 서로를 적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다. 한쪽 끝에는 미합 중국 합동참모의장 마르쿠스 제이콥슨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참모총장 예이 준세아오 상장이 있었다. 그 옆에는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알렉세이 보로딘 대장, 그리고 유럽통합방위기구 사령관 이레나 코발스키 대장이 앉아 있었다.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란,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여러 지역연합을 대표하는 군사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회의를 진행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아니었다.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구통합외교부 장관 아마라 은자우였다. 그녀는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은하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253개의 문명이 만장일치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예교적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패배를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은하계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조용해졌다. 제이콥슨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하계가 우리를 추방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이 준샤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로딘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라 은자오가 대답했다.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회의에서 지구통합방위군이 창설되었다. 공식적인 서명, 조약, 위해 비중 같은 것들은 나중에 따라왔다.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12명의 군인과 1명의 예교관이 결정을 내린 것, 그것이 실제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제이콥슨이 예이 준샤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예이 준샤오가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6번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제이콥슨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압니다. 나는 12번을 해봤습니다. 예이 준샤오가 말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이콥슨이 말했다. 우리 둘 다 지는 결과였습니다. 예이 준샤오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상대를 찾아야겠군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다. 지구통합방위군 창설 이후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은하 역사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집중적인 군비 확장의 시기로 기록된다. 은하 평의회는 지구를 추방한 후 감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허술했다. 지구인들이 그들의 감시 위성 대부분을 추방 결의안 발표 다음 날 이미 찾아내어 표시해 두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구는 감시받고 있었다. 지구는 그 감시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지구는 감시당하지 않는 곳에서 일했다. 달의 뒷면에 처음으로 대규모 제조시설이 건설되었다. 공식 발표상으로는 과학연구기지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화성의 지하에는 물자 저장소가 구축되었다. 목성의 위성계에는 함선 조선소가 들어섰다. 토성 고리의 무수한 얼음 파편들 사이에는 감지되지 않는 통신 중계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지구 자체에서는 조용하고 빠르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구통합방위군 창설 이후 최초로 발령된 군사훈련 지침은 일반 공개 문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후 인터뷰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지침의 제목은 이러했다. 데스월드 전술의 재발견. 작성자는 지구통합방위군 전략연구소 소속의 안나 페트로바 박사였다. 페트로바 박사는 러시아 출신의 군사 역사학자이자 진화 생물학자였으며 은하 전쟁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였다. 그녀의 논리는 간단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실제로는 강점이다. 인류의 짧은 수명. 그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진화적 집중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류의 얇은 피부. 그것이 감각 수용체의 밀도를 극대화시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였다. 인류의 내부 분열. 그것은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류는 데스월드에서 진화했다. 데스월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페트로바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은 당신을 죽이려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을 가진 것에는 해독제를 개발했다. 더 빠른 것에는 함정을 만들었다. 더 강한 것에는 도구를 만들었다. 도구로 안 되면 집단을 이루었다. 집단으로 안 되면 더 영리해졌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자신보다 강하고 빠르고 치명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빠른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페트로바 박사의 지침이 배포된 지 6달 후 지구 통합방위군은 첫 번째 전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의 이름은 시나리오 오메가였다. 가상의 적은 보르가니아 제국이었다. 훈련을 감독한 것은 제이콥슨, 예이, 보로딘, 코발스키의 공동 사령부였다. 훈련은 3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사령부는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류 측의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훈련 중 인류 군사 전략가들은 보르가니아 제국의 전술 매뉴얼에는 없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취했다. 사령부의 분석 AI는 그 행동들을 전술적 오류로 분류했다가 결과를 보고 재분류했다. 혁신적 전술로. 예를 들어 보르가니아 전함이 표준 세기 대형을 취했을 때 인류 함대는 표준 방어 대형을 취하는 대신 전체 함대를 3개의 독립 전투단으로 분산시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시 공격을 시도했다. 이것은 보르가니아 전술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보르가니어인들에게 이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 분산된 부대는 집중 화력에 취약하다. 표준 이론이었다. 하지만 인류 전술가들은 그것이 표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표준에서 벗어났다. 분산된 3개의 전투단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르가니아 함대의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보르가니아 함대 지휘관이 어디에 집중 화력을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정을 못하는 동안 세 전투단은 각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이것은 삼지창 전술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인류가 훈련 중에 즉흥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제이콥스는 훈련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은하계의 전쟁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구 통합방위군 창설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구의 군사 역량은 창설 당시와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아 보였다. 함선 수, 병력 규모, 무기 체계, 이 모든 것은 은하 감시망에 노출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감시망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 달 뒷면, 화성 지하, 목성 이성계, 토성 고리, 그리고 인류가 비밀리에 구축한 성간 전진 기지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달랐다. 인류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연구했다. 은하의 모든 함선 설계를 분석했다. 모든 무기 체계의 원리를 이해했다. 모든 전술 매뉴얼을 암기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약점을 찾았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함선이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모든 것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충동.
그 충동이 수백만 년 동안 데스월드에서 그들을 살아남게 했다. 그리고 그 충동이 이제 은하를 마주하고 있었다. 보르가니아 제국 제1함대 사령관 드라그나 볼타크의 작전 일지. 표준 은하력 4392년 9월 20일 기준. 나는 지구 공격 명령을 받았을 때 흥분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흥분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압이었다. 반항적인 신생 종족이 추방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간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의회 결의 위반이었다. 그리고 평의회는 보르가니아 제국에게 그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처리. 그것이 공식 표현이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한지 참모들에게 물었다. 수석 참모 발라스 크레이가 대답했다. 사령관, 지구 종족은 현재 우리 함선 15척에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군사 행동이므로 체면을 위해 50척 정도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50척을 요청하는 대신 100척을 요청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가 아니었다. 인류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항복이 빠를수록 양쪽 모두에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도 그때의 내 생각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이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안다. 함대는 지국의 예곽에 도달하기 전에 이상한 신호를 수신했다. 통신 담당관 세라노크가 내게 보고했다. 사령관, 지구 쪽에서 뭔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투항 신호가 아닙니다. 나는 내용을 확인했다. 지구에서 보내온 것은 메시지였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 내가 적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허풍으로 판단했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지구의 군사력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었다. 수치상으로는.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예, 그들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항복하는 대신 우리에게 도전장을 보냈는가? 그 질문을 했어야 했다. 함대가 지구계에 진입했을 때 처음 10분은 정말 조용했다. 감지되는 인류 함선은 없었다. 통신 신호는 없었다. 방어 포문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발라스가 내 옆에서 말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감지 장치가 비명을 질렀다. 신호가 왔다. 한 곳이 아니었다. 사방에서였다. 토성 고리 방향, 목성 궤도, 화성 주변, 달 뒤, 그리고 지구 자체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발사되었다. 발사체가 아니었다. 통신 방해파였다. 우리 함대의 모든 내부 통신이 동시에 차단되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지구 통합방위군 제1전투단 함장 소피아 메르카도 중장의 전투일지, 지구력 기준 2344년 10월 2일. 전투 개시 30초 전, 나는 전 함대 채널로 한마디만 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발사. 우리가 처음으로 쏜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통신 방해 장치였다. 보르가니아 함대의 내부 통신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페트로바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보르가니아 함대는 중앙 집중식 지휘 체계를 사용한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각 함선이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 통신을 차단하면 함대는 혼란에 빠진다. 그것은 이론이었다. 실전에서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통신 방해파가 발사된 후 10초 만에 보르가니아 함대의 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각 함선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판단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혼란을 이용했다. 제2전투단이 보르가니아 함대의 우측 측면을 공격했다. 동시에 제3전투단이 후방에서 진입했다. 나의 제1전투단은 정면에서 압박을 가했다. 삼지창 전술, 훈련에서 개발한 것, 실전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 보르가니아 함대의 반응을 보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말로 이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슬픔은 잠깐이었다. 왜냐하면 보르가니아 함대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강했다. 정말로 강했다. 개별 함선의 화력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처음 두 척이 우리 함선에 명중탄을 입혔고 한 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강점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보르가니아 함선의 주포는 전방을 향한다.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측면에서 압박하면 된다. 그들의 방어막은 강하지만 재충전 시간이 있다. 따라서 연속 공격으로 재충전 시간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3년 동안 연구한 것들이었다. 전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보르가니아 함대 100척 중 13척이 파괴되었고 32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나머지는 퇴각했다. 우리 측 손실은 2척 파괴, 8척 손상이었다. 전투 후 나는 전 함대 채널로 다시 한마디를 했다. 잘 싸웠습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투의 진짜 의미는 숫자가 아니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의 함대가 패배했다. 은하 역사상 처음으로 신생 종족에게 지구 메시지가 은하 통신망을 통해 퍼졌다. 메시지는 전투 영상이었다. 원래 그것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결정을 바꿨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마라 은자우 장관이었다. 그녀의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은 은하 전역에 퍼졌다. 전투가 끝난 지 48시간 만에 은하 253개 문명의 군사정보기관들은 모두 그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어디서나 같았다. 이것은 예상 밖이다. 일부는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르가니아 제국의 함대가 돌아왔다. 13척이 사라진 상태로. 그리고 살아 돌아온 함선들의 손상 패턴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조작이 아니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의 함대가 패배한 것이 사실이었다. 은하평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추방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와는 안전이 달랐다. 조용하고 무거웠다. 은하평의회 긴급회의 기록, 표준 은하력 4392년 10월 5일. 평의회 의장 루아나 타이가 발언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르가니아 제국 대표 발타 크라우스가 즉시 반발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 함대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결의안을 집행하러 갔을 뿐입니다. 무한연합대표 에이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실패했군요. 발타 크라우스가 말했다. 일시적 후퇴입니다. 추가 병력을 동원하면 문제없습니다. 에이라가 다시 말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할 생각입니까? 발타 크라우스가 말했다. 500척이면 충분합니다. 에이라가 말했다. 그리고 500척이 실패하면요? 발타 크라우스가 잠시 멈췄다. 켈타리 대표 보르나크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보르나크가 계속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류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투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전술들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준비된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보르나크가 계속했다. 추방 결의안은 실수였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든 것은 실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수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발타 크라우스가 말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항복입니까? 보르나크가 말했다.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가 협상에 응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추방했으니까요. 루아나 타이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르나크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가 병력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타 크라우스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보르가니아 제국 남부 함대 전체 동원 명령을 내렸다. 500척이었다. 500척의 보르가니아 함대가 지구계를 향해 이동한다는 정보는 지구에 빠르게 전달되었다. 정보 전달 경로는 AU의 것이었다. 보르가니아 제국 내부에 누군가가 보냈다. 그것은 후에 큰 논란이 되었다. 보르가니아 제국 내에서 인류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혹은 더 정확히는 이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구에서 그것은 그냥 정보였다. 500척이 온다. 지구 통합방위군 합동사령부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의했다. 회의 내용의 일부는 나중에 공개되었다. 당시 합동사령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했다. 첫 번째는 방어 전략이었다. 지구 주변에 집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오는 함대를 맞아 싸우는 것. 두 번째는 공세 전략이었다. 오는 함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가서 치는 것. 제이콥스는 두 번째를 지지했다. 적이 우리 안방까지 오게 두면 우리의 보급선이 위험합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예이 준샤오가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동하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제이콥슨이 말했다. 노출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출되는 위치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코발스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제이콥슨이 화면에 좌표를 표시했다. 크레스탄 성운. 보르가니아에서 지구로 오는 최단 항로의 정중앙입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보로딘이 물었다.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이콥슨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결정이었다. 지구 통합방위군은 크레스탄 성운으로 이동했다. 총 230척이었다. 보르가니아 함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다. 하지만 230척과 함께 간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 크레스탄 성운은 성간 먼지와 가스가 밀집된 지역이었다. 시야가 제한적이고 전자기 감지 장치의 효율이 낮아지는 곳이었다. 인류는 그 특성을 이미 연구해 두었다. 성운에 도착한 후 230척은 6개의 전투단으로 나뉘었다. 각 전투단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었다. 일부는 성운의 짙은 가스 속에 숨었다. 일부는 성운 예곽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나머지는 이동 경로 상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설치되었다. 기뢰였다. 인류는 성운 전체에 걸쳐 수천 개의 기뢰를 설치했다. 일반적인 기뢰가 아니었다. 감지, 해피 기능이 있는 기뢰였다. 보르가니아의 표준 감지 시스템에는 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들이었다. 그것들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그것들이 사용될 시간이었다. 보르가니아 함대가 크레스탄 성운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적을 찾지 못했다.
그것 자체가 이상했다. 볼타크 사령관은 경계를 높였다. 함대를 밀집 대형으로 전환하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뢰가 폭발한 것은 진입 후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폭발 하나였지만 그 폭발이 보르가니아 함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근처에 더 있다는 신호를. 그리고 더 있었다. 훨씬 더. 함대가 기뢰를 피하려고 이동하는 동안 그 이동 경로에 기뢰가 있었다. 피하려다 걸렸다. 다시 피하려다 다시 걸렸다. 볼타크는 모든 함선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때 인류 함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6방향에서 동시에. 크레스탄 성운 전투는 은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다. 전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인류 함대는 성운의 특성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공격하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졌다. 볼타크는 적을 잡을 수 없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틀 후 보르가니아 함대 500척 중 190척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인류 함대는 41척을 잃었다. 볼타크는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보르가니아 제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크레스탄 성운 전투의 결과가 알려지자 은하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보르가니아 제국 내에서는 전쟁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겼다. 한쪽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문명들의 반응은 더 복잡했다. 일부는 여전히 보르가니아를 지지했다. 인류가 결의안을 위반했고 제국의 함선을 공격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더 많은 문명들이 조용해졌다. 조용해진 이유는 다양했다. 일부는 인류가 실제로 무섭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리고 일부는 비공개로 인류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문명들은 다른 생각을 했다. 인류가 이기면 은하 질서가 바뀔 것이다. 그것이 위협인가, 기회인가? 지구 통합방위군 전략연구소 소속 안나 페트로바 박사의 내부 보고서, 지구력 기준 2344년 12월. 전투 결과 분석 보고서. 크레스탄 성운 전투 결과는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에서 수치가 아닌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표준 은하 전술 매뉴얼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매뉴얼을 공부하고 그것의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계속 작동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배웁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술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 데스월드에서 살아남는 것은 고정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이협이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이제 은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전투에 대한 전술 제안서를 이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후의 세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은하계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계는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추방당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이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르가니아 제국 2회 긴급회의, 표준 은하력 4393년 2월. 볼타크 사령관은 이 회에서 직접 보고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졌습니다. 2번.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해가 술렁였다. 볼타크가 계속했다. 저는 추가 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해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의원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볼타크가 말했다. 지구를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이미 지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의 전진 기지들을 우리는 아직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파괴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의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볼타크가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사적 해결책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해결책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에 울려 퍼졌다. 볼타크가 자리에 앉았다. 위에는 3시간 동안 더 토론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지구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지구 통합방위군이 보르가니아 제국의 최전방 보급기지 3곳을 동시에 공격했다. 그것은 지구인들이 처음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는 신호였다. 이회는 다시 술렁였다. 지구 통합방위군 특수작전단 지휘관 디에고 라미레즈 준장의 작전 보고서, 지구력 기준 2345년 3월 15일. 작전명, 역습의 시작. 목표, 보르가니아 제국 최전방 보급기지 3곳 동시 타격. 목적, 보르가니아 함대의 보급선 차단 및 제국의 전략적 계산 교란. 우리는 12척의 소형 함선으로 구성된 3개의 소대를 편성했다. 각 소대는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보르가니아의 보급기지들은 제국 영토 내에 있었다. 인류 함선이 그곳까지 도달하려면 감지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우리는 3주 동안 이동했다. 그 3주 동안 우리는 안전 침묵 상태를 유지했다. 모든 예보 통신을 차단했다. 엔진 출력을 최소화했다. 보르가니아의 감지망 사이의 간격을 찾아 통과했다. 그 간격은 우리가 2년 동안 분석한 보르가니아 감지 체계의 데이터에서 찾은 것이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얻었는가? 말하면 놀라실 겁니다. 보르가니아 제국이 우리에게 공격을 시작한 직후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공격 함대에서 손상된 2척의 함선을 해수했습니다. 승무원들을 구조하고 함선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의 감지 체계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르가니아 제국 내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 루트가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습니다. 3개의 소대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공격보다 먼저 한 가지를 했습니다. 보급 기지 내에 있는 비전투 인원들을 대피시킬 시간을 주는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경고를 보내면 방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부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경고 신호를 받고 보급 기지의 비전투 인원들이 대피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공격했습니다. 3곳의 보급 기지는 45분 만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 측 손실, 함선 2척, 인원 16명. 보르가니아 측 손실, 보급 기지 3곳 파괴, 전투 인원 40여 명. 비전투 인원 손실, 없음.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보르가니아 제국이 우리를 비전투 인원에게 경고를 보내는 종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르가니아 제국 민간 기록 보관소의 개인 일기,
작성자 나코, 레이, 보급기지 운영 담당자, 표준 은하력 4393년 3월 15일. 나는 오늘 죽을 뻔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 경고 신호가 울렸을 때 나는 처음에 훈련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훈련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대피 구역으로 뛰었다. 대피하면서 나는 어떤 적이 공격 전에 경고를 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전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적에게 대피 시간을 준다는 것은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경고를 보냈다. 20분 후 기지가 파괴되었다. 우리는 모두 살았다. 나는 오늘 지구인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왜 경고를 보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쟁에서 그것은 약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전쟁 방식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보르가니아 제국 내의 반전 여론은 크레스탄 성운 전투 이후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공론화된 것은 보급기지 공격 이후였다. 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전쟁의 의미를 묻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는 검열되었지만 모두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이슈가 된 것은 보급기지 담당자 나코 레이의 일기였다. 그것은 개인 통신망에 올려졌고 빠르게 퍼졌다. 전쟁 중에 적이 경고를 보낸다는 사실이 많은 보르가니아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지구인들이 야만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구인들은 싸울 수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이고 보르가니아 제국 외의 내의 균열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전쟁 지지파와 협상파 사이의 갈등은 매일 깊어졌다. 전쟁 지지파는 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생 종족에게 굴복하는 것은 제국의 수백 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협상파는 현실을 보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2번 졌다. 세 번째 패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사이에서 볼타크는 침묵했다. 그는 추가 병력 요청서를 작성했다가 찢었다. 다시 작성했다가 다시 찢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인류는 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류만이 아니었다. 보르가니아 제국이 이기고 있지도 않았다. 두 쪽 다 전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보르가니아 제국은 전쟁을 이기려 했다. 인류는 전쟁을 끝내려 했다. 볼타크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시간 생각했다. 켈타리 문명권 수석 역사학자 보르나크 세브의 개인 해고록 속 표준 은하력 4471년 기준. 나는 그 당시 은하 평해의 특별 감시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감시단의 임무는 지구 보르가니아 전쟁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았다. 나는 인류를 응원했다. 그것은 역사학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기 때문이었다. 300년 전에 내가 작성한 평가서. 위협 등급 최소. 자멸 가능성 87%.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에 감사했다. 우주가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내 예측이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나는 기뻤다. 그것이 이상한가? 역사학자가 역사에 감동받는 것이 이상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시단이 주목한 것은 전투만이 아니었다. 전투 사이사이의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포로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인류는 보르가니아 함선 2척을 노획했다.
함선에는 승무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다. 은하의 전쟁 관습상 포로의 처우는 문명마다 달랐다. 일부는 포로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 일부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혹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인류가 보르가니아 포로들을 어떻게 처우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감시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포로들은 격리되었지만 부상자는 치료받았다. 적절한 음식과 물이 제공되었다.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류 측의 담당관이 배치되어 포로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간합적인 신문은 없었다. 정보는 대화를 통해 원하는 포로들로부터만 얻었다. 감시단의 일원이었던 무한연합소속 분석관 에이오스는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인류가 포로를 이렇게 처우하는 것은 전술적 계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본래 방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보르가니아 포로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매우 상세한 정보를. 에이오스의 보고서는 평의회에 전달되었다. 평의회는 그것을 읽고 또 한 번 조용해졌다. 지구 포로 수용소 담당관 유이 하시모토 데이의 개인 기록, 지구력 기준 2345년 5월. 내 임무는 이상했다. 보통 전쟁 포로 담당관은 보안과 통제가 주 업무다. 하지만 나의 지침은 달랐다. 그들과 이야기하라. 처음에 나는 그 지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적이다. 적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나는 지침을 따랐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보르가니아인들은 나를 경계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포로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가둔 측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갔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시도했다. 열흘째 되던 날, 젊은 보르가니아 통신 담당관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의 이름은 케렌 발라스였다. 나이는 인류 기준으로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다. 그가 물었다. 당신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경고를 보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면 죽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전쟁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 논리에는 맞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죽을 운명임을 압니다. 인류 개개인은 70-80년을 삽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합니다. 죽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케렌 발라스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2년 후, 케렌 발라스는 보르가니아 지구 평화 협상의 중재자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때 나는 그저 그와 매일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다. 전쟁의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표준 은하력 4393년 9월, 보르가니아 제국의 내부 정치가 격변했다. 전쟁 지지파의 중심이었던 발타 크라우스 대표가 이해 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 조사는 제국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조사를 촉발시킨 문서들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는 그 문서들이 인류정보기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보르가니아 제국 내에서 전쟁 지속 의지가 급격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같은 시기, 은하 평의회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소수의 문명들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지구 측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예교 채널은 추방 결례로 닫혀 있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은 막을 수 없었다. 접촉한 문명들의 메시지는 다양했다. 일부는 직접적이었다. 우리는 항상 추방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약소 문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일부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일부는 실용적이었다. 우리는 거래를 제한합니다. 아마라 은자오 장관은 이 모든 접촉을 직접 관리했다. 그녀의 원칙은 단순했다. 우리는 어떤 접촉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을 먼저 낮추지 않는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추방된 상태였다. 이 접촉들은 법적으로 회색 지대에 있었다. 일부 문명들은 양쪽 모두와 교류하면서 상황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자오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해고했다. 나는 그들이 개인 해고록 마지막 부분 표준 은하력 4471년 기준 나는 지금 이 해고록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300년 전에 내가 작성한 평가서 위협 등급 최소 자멸 가능성 87%. 나는 틀렸는가? 나는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다. 데이터는 정확했다. 인류의 수명은 짧았다. 신체 능력은 낮았다. 내부 분열은 있었다. 나는 해석을 잘못했다. 짧은 수명을 약점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강점이었다. 짧기 때문에 집중한다. 짧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건다. 낮은 신체 능력을 약점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그들을 더 영리하게 만들었다. 몸으로 이길 수 없으니 머리로 이겼다. 도구를 만들고 전술을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했다. 내부 분열을 약점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그들의 다양성이었다.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해결책이 있었다. 그리고 외부의 공통 위협 앞에서 그 다양성은 하나의 힘으로 모였다. 나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데스월드에서 진화한 종족이 무엇인지를 나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데스월드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데스월드는 그들을 적응하게 만들었다. 강한 것과 적응하는 것은 다르다. 강한 것은 현재의 환경에서 이기는 것이다. 적응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이다. 인류는 강하지 않았다. 인류는 적응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300년 전의 평가서를 닫는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연다. 새 파일의 첫 번째 항목에 나는 이렇게 쓴다. 인류, 호모 사피엔스, 은하 공동체 정식 회원, 위협 등급, 재분류 불가, 위협이 아님, 파트너,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